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양 철학사 수업 시간에는요. 철학이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은 게 아니잖아요. 철학의 탄생에 관해서 오늘 잠시 여러분들과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리스의 헬라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철학이란 학문이 이 세상에 대한 놀람, 인간의 경이로움, 이 놀라움, 경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인간의 어떤 경이로움과 경탄, 놀라움, 이 놀라움이 호기심을 낳았고 이 호기심으로부터 질문이 생겨났고 그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철학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고대 2500년 전에 헬라스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 이 책이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죠. 이 소피의 세계라는 책은 요슈타인 가드라는 노르웨이의 초등 철학 교사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나 중등학생들 또 좀 더 높이 잡으면 고등학생들에게 서양 철학사를 쉽게 교육하기 위해서 지은 철학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피라는 아이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름 모르는 어떤 한 철학자가 이 소피라는 아이에게 엽서와 편지 등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이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소설의 형식으로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를 가르치는 이러한 소설책인데요. 그러니까 소설로 읽는 철학이라는 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요슈타인 가드가 이 책에서 이제 이 책 3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점은 이미 이야기했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무명의 철학자가 소피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에 무명의 철학자가 소피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다시 읽어볼게요.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점은 이미 이야기했지. 안 했으면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야 라는 이야기가 소피의 세계 37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500년 전에 고대 헬라스의 철학자들은 철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내지는 이 세상을 향한 경이로움으로부터 놀라움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이로움, 놀라움은 호기심을 낳고 이 호기심이 이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술을 구경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마술을 구경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구경한 마술 중에 이런 마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술사가 등장해가지고 하얀 이건 손수건이라고 합시다. 하얀 손수건을 갖고 나와서 이 손수건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마술 주문을 외우면 이 손수건 속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마술입니다. 이 손수건을 이렇게 감싸갖고 주문을 외우고 손수건을 이렇게 까면 이 안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그런 마술이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마술을 보면서 이런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이 비둘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죠? 도대체 손수건으로부터 비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마술사가 주문을 위한 이 주문이 비둘기를 만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 마술사에게 속은 것일까? 이런 호기심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수건으로 비둘기를 만들어내는 마술을 보면서 저는 그것에 대한 경이로움, 놀라움을 가졌고 그 놀라움이 호기심을 낳았고 그 호기심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 도대체 이
비둘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손수건으로부터 비둘기가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 마술사의 주문이 비둘기를 만들 걸까? 아니면 그죠? 마술사에게 속은 것일까? 이런 거죠. 경이로움과 호기심과 질문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경이로움이 호기심을 낳고 호기심이 질문을 낳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철학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고 고대 2500년 전에 헬라스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런 것은 그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과 경탄을 한 나머지 그들은 호기심을 갖고 질문했던 것이죠. 이 세계가 어디서 생겨난 걸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경이로운 사태와 사건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고대인들이 봤을 때 동쪽에서 해가 찬란하게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들, 밤에 그죠 수많은 은하수의 무리들, 그리고 그 밤에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수많은 별자리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일까라는 그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은하수들의 움직임, 행성의 움직임, 별자리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경의와 경탄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의 출처와 기원을 묻는 그러한 그죠 질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농구하는 과정에서 철학이란 것이 형성되어 나오게 된 것이죠. 또 이런 질문도 가능했겠죠. 세상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라고 질문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도 가능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탄해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이런 질문도 가능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 계속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경탄과 놀라움은 호기심을 낳았을 것이고 그 호기심들은 끊임없는 질문을 생산해냈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철학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고대 헬라스의 철학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기원전 600년경에 그리스에서 발생한 아주 새로운 고대 헬라스에서 발생한 아주 새로운 사고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보다는요 철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았고 신화에 의거해서 그죠 이 세계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 또 인간의 기원 이 자연 삼라만상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신화라는 그죠 신화를 가지고 미토스라고 하죠. 미토스 그리스 말로 미토스라고 하죠. 신화를 가지고 이 세계의 기원과 이 삼라만상의 자연 변화의 질서를 그리고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에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모두 신화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 삼라만상과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그죠 존재나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이 자연 질서를 신화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화란 삶이 왜 이렇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왜 가뭄이 들고 왜 천둥이 치며 비가 오는지에 대해서 신들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신화인 것이죠. 천둥 번개가 왜 치는지 이런 이유를 신들을 끌어들여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비가 왜 오는지. 요즘에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 좀 보면 지금 여름 그 기후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원래 장마 기간이 있고 장마가 지나면 여름이 쨍쨍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데 요즘에는 따로 장마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날 속에 하루 속에 우기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속에 우기가 있어서 하루 안에 비가 오는 그런 시간대가 있고요. 막 비가 쏟아지고 나면 맑아지고 하루 안에 그죠? 우기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마 기간이 따로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인들은 이런 비가 오고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신화를 가지고 그죠? 비가 오는 이유를 설명했던 것이죠. 왜 가뭄이 들고 왜 천둥이 치며
비가 오는가에 대해서 신들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의 설명의 체계를 그저 우리는 신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신들이 행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천둥이 왜 치는 걸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건 저 산에 사는 신이 자기 마누라와 부부싸움이 났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천둥이 치는 이유는 저 산에 있는 산신이 마누라신과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죠, 산신을 향하여 마누라가 바가지를 큰 소리로 끓는 소리가 천둥 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화를 끌어들여 천둥 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철학의 세계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자연의 변화, 삼라만상의 질서, 이런 것들, 뭐 기온이나 기후의 변화를 포함했어요. 또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이런 것들을 신들을 끌어들여서 신화를 갖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원전 고대의 사람들은 고대의 세계에서는 신화에 대해서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일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고요? 그 이유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전의 조상들까지 조상 대대로 그죠? 그 조상 대대로 이러한 신화를 믿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천둥 치는 이유, 비가 오는 이유, 가뭄이 드는 이유, 이런 것들을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신화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배운 거고, 또 그 위에 정조부,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로부터 또 배운 거,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 위에 조상 대대로 천둥 치는 이유와 번개 치는 이유, 가뭄이 드는 비 오는 이유를 그죠, 동일한 신화의 체계로 설명하는 것을 전수받아 배웠다면 이것이 진짜일까 진짜일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조상 대대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믿어왔고 마을 사람들이 믿어왔던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의문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 사람들은 신화를 결코 거짓말이나 허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천둥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거짓이라면 조상 대대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는 그저 반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반문은 고대인들에게 결코 쉬운 반문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반문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화를 믿고 신화의 체계 속에서 천둥 치는 이유, 비가 오는 이유, 바람이 부는 이유, 사계절이 바뀌는 이유, 이런 것들을 그들은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고대인들은 신화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붕괴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요. 신화의 세계를 갖고 삼라만상을 설명하고 자연 변화와 질서를 설명하고 우주와 자연의 기원, 이 세계의 기원을 설명했던 고대인들이 언젠가부터 자신들의 신화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그저 회의를 갖게 되고 이 신화가 붕괴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발단은 농사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태가 신화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어떤 발단이 되는데요. 고대인들은 처음에는 수렵을 했죠.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사냥을 해서 생계를 꾸렸는데, 그러다가 농사 기술을 익혀 생계 수단이 수렵으로부터 농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생계 수단의 변화는 고대인들에게 수렵 생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량의 식량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렵 때는 말입니다. 장정들이 나가서 사냥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식구들이 먹고 살았는데,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날도 사냥을 못하면 며칠씩 굶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농사를 짓고 농경 사회가 정착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식량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비축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수렵 생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풍부한 식량의 확보로 인하여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 기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촌락은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촌락은 마을로 변하게 되고 마을은 도시로 확장되고 그리고 도시는 도시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도시국가라는 게 원래는 촌락으로부터 마을로, 마을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이제 도시국가로 발전돼 갔던 것인데, 요 도시국가를 고대 헬라스의 세계에서는 폴리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런 폴리스 써보겠습니다. 이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리스를 사실은 영어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시국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도시국가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이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의 어떤 발전의 과정이라는 것은 촌락으로부터 마을로, 그죠? 왜냐 인구의 증가가 가능했던 것은 수렵 사회로부터 농경 사회로 이제 전환하면서 인구의 증가가 가능했던 거죠. 왜 이제 농경 생활이라는 것은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확해서 보관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렵 생활보다는 안정된 삶을 사람들에게 제공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장정들, 그죠? 그래서 이제 농경 생활이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노동력에 있어서도 이제 그 남자의 노동력이 참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이제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노동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 자체가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한 사태죠. 그래서 이제 그 촌락에서 이제 그 마을로 이게 촌락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을로 발전하게 된 거고요. 또 마을에서 이게 뭡니까? 도시로 발전하게 된 거고, 도시에서 이제 도시국가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폴리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도시국가도 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커져갔던 도시국가는 그 활동 범위도 점점 커져서 멀리 있는 다른 도시국가까지 이 도시국가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도시국가들이 뭡니까? 점점 이 세력권을 확장해 가면서 도시국가와 도시국가 사이에 교류와 커뮤니케이션, 그죠? 소통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결코 만날 일이 없었던 서로 다른 도시국가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교역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도시국가들 사이의 교류는 그때까지 신화의 세계 속에 살던 고대인들에게 그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각각의 도시국가에서 믿고 있었던 신화의 내용들이 모두 다 다르다는 사실을 그저 도시국가의 사람들은 교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겪었던 고대 도시국가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A 도시국가 사람들은 천둥치는 이유에 대해서 천둥은 저 산에 살고 있는 신이 마누라와 싸울 때 생기는 거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B도시 국가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천둥은 신이 악마를 무찌르기 위해 거대한 망치를 휘두를 때 생기는 소리야. 이렇게 B도시 국가의 사람들은 천둥 치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C도시 국가의 사람들은 뭐라고? 참 자네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야, 천둥이란 것이 신이 말썽장이 아들의 벌기짝을 때릴 때 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C도시 국가의 사람들은 D도시 국가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우리나라는 말이야,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뭔가 이제 세력이 확장돼서 교역을 하면서
여러 도시국가의 사람들이 한 곳에, 즉 마켓, 시장이란 곳에 모여서 물건을 팔고 교역을 하면서 말입니다. 서로가 그죠? 물건을 팔면 단지 물건만 팔고 돌아서서 헤어지는 게 아니죠. 교류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죠? 음식도 같이 먹게 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도시국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이나 관습과 문화도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각각의 도시국가가 천둥치는 이유에 대한 신화적 설명이 다 달랐던 것이죠. 사계절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도시국가마다 다 다른 겁니다. A, B, C, D, E, F 도시국가들이 천둥치는 이유, 사계절이 바뀌는 이유, 우주 만물이 어떻게 기원했느냐에 대한 신화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교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시국가의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각 나라마다 신화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그죠? 눈치채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초기에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 우주의 기원과 그죠? 자연 질서의 기원 등을 신화를 통해서 그죠? 고대인들이 설명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입니다. 그 신화의 세계가 도시국가의 발전과 도시국가의 교류를 통해서 그 신화의 세계가 붕괴되고 그죠? 더 이상 인간들이 신화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기원이나 자연의 질서, 인간의 존재나 인간의 기원을 말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그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죠? 철학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철학의 탄생이란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으로부터 그죠? 발생하게 되었다고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은 생각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이로움이 호기심을 낳고, 이 호기심이 그죠? 질문을 낳고, 이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철학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철학이라는 게 형성되기 전에 고대인들은 신화를 가지고 이 세계의 기원과 그죠? 삼라만상의 질서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화의 세계가 붕괴되게 된 것은 그죠? 수렵 사회로부터 농경 사회로 발전하고, 농경 사회가 풍요로운 경제를 보장하고, 그 속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죠? 촌락에서 마을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도시국가로, 또 도시국가가 발전하면서 서로 교역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신화의 세계를 붕괴시키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철학이 왜 탄생되었는가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부 또 순서를 그죠?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2부 순서를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탄생 일에 대해서, 철학의 탄생에 대한 제 1부 수업은 여기서 그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순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